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핵 미사일 부대에게 준비 태세를 점검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러시아 쪽에서 핵 전쟁 가능성 이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외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쿠바인데요. 쿠바 사태가 이제 미국과 소련의 이제 외교 참사로 핵전쟁 직전까지 갔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똑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은 이제 미국과 서방의 대리전이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제국주의인 미국과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뭐 제국주의냐 아니냐의 논쟁이겠죠. 어쨌든 간에 패권 국가 러시아의 대결이다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서방의 무기를 사용해서 러시아와 이제 재래식 전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방들 특히 미국은 이제 자기네 자기네 군대는 하나도 보내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엄청나게 주면서 우크라이나인이 마치 그 한 명이라도 살아있을 때까지 무기를 주겠다.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1인당 탱크 하나씩 줄 테니까 어쨌든 끝까지 싸워서 러시아를 괴롭혀라.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탄약, 소총, 대공 미사일, 대전차 무기 등 재래식 전면전에 필요한 모든 무기를 이제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전차까지도 이제 공격 무기까지도 제공을 받았고요. 사실상 서방이 이 전쟁을 지원하지 않았으면 혹은 뭐 지원하지 않겠다 한다면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전쟁이 빨리 끝났을 겁니다. 지금 이제 엄청난 양의 무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낸 양이요. 대전차 미사일과 그다음에 이제 대공 미사일이 이 전쟁 초기에만 해도 약 2만 개 정도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2021년, 그러니까 전쟁 전에 이미 엄청난 금액, 우리로 치면 1조가 넘는 금액이죠. 이것들을 주면서 사실상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에게 전쟁 준비를 시켰던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크라이나라고 오판을 하게 만든 거죠. 나토 가입만 안 하겠다고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 친미 정권이 2004년에 우크라이나에 성립되는데, 그래서 이 이후에 미국도 서방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제 수백억 달러로 추정이 되고, 그 상당수가 이제 음, 무기로 이제 볼 수 있겠죠. 이제 문제는 이제 푸틴의 이에 대한 대응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재래식 전쟁과 한계가 부딪히면서 핵무기 사용에 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그 핀셋 공습으로 방공망과 지휘부를 무력시킨 후 이제 참수 부대를 보내서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현재의 친미 정부를 친러 정부로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방의 대공 미사일로 인해서 또 그 탱크 부대로 전격전을 하는 것도 실패했죠. 왜냐하면 이 데블린인가요? 그 대전차 미사일을 엄청나게 줍니다. 이 대전차 미사일은 1인이 사용할 수 약 20km 이내로라서 1인이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아주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은 사실상 그 전쟁 무기로만 보면은 미국 대 전체 서방의 전쟁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그 재래식 무기 자원이 고갈되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뭐 끝없이 옆에 폴란드 등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무기를 쌓아놓고 끝없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러시아 혼자서 미국과 나토의 재래식 군사력과 대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제 핀셋 공격, 레짐 체인지가 여의치 않자
이 전면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제 독일 영토의 두 배입니다. 엄청난 영토입니다. 엄청난 영토예요. 그런 영토고 또 서방이 재래식 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면전이라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성과가 없다. 즉 원래 러시아의 영향권이 있는 동부 쪽 말고는 크게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최근의 흐름은 이제 서부나 우크라이나 수도를 해서 점차 빠지면서 동부에 집중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제 전쟁의 장기전에서는 경제력인데 이러한 경제력이 역시 그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많이 이제 그 고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푸틴이 먼저 전쟁을 침공했기 때문에 여론도 사실상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국인 보이지 않기 때문에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강대국 러시아가 약소국 형제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러한 잔인한 것이다. 더군다나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서로 친척 관계가 많답니다. 그래서 형제들 간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푸틴이 핵전쟁 카드를 들고 들었었죠. 그래서 핵 억지력 부대의 특별 전투 임무 돌입을 국방부 장관과 참모총장에 밝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푸틴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핵전쟁이 일어나면 3차 대전이다.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방에게 그 위협을 가하는데 미국은 이제 여전히 이제 콧방귀도 안 끼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게 재래식 무기를 엄청나게 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러시아 외무부 장관의 핵전쟁 가능성을 부장하는 등 이렇게 해서 양동 작전을 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로 보겠습니다. 똑같은 이제 대리 전쟁의 성격을 했던 쿠바 사태를 보겠는데요. 자, 쿠바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우크라이나도 미국이 먼저 도발했죠. 그 나토를 계속해서 동진시켜서 소련 국경 근처에 미국의 전략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쿠바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거리 미사일을 소련 근처의 이탈리아와 터키에 배치했습니다. 이 중거리 미사일은 왜 문제가 되냐면 장거리 미사일에 비해서 대응할 수 있는,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보 위협이 됩니다. 또한 이제 미국은 쿠바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서 쿠바를 침공했죠. 피그만 침공이죠.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가 많이 떨어진 미국의 위협에 미국의 유럽에서의 그 중거리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소련과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쿠바가 서로 그 이해관계가 일치돼서 쿠바에 소련의 핵미사일을 배치하면 그 소련도 미국에 대해서 근거리의 중거리 핵미사일을 갖게 되고 또 소련이 주둔한 소련의 핵미사일이 주둔한 쿠바에 대해서 미국이 침공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쿠바에 이제 소련의 핵미사일이 배치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고공정찰기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 알려졌고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전 국민에게 방송으로 이제 핵전쟁을 대비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 핵전쟁을 선언하죠. 그래서 쿠바뿐만 아니라 모스크바까지 핵미사일로 공격했다고 소련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쿠바를 침공하기 위해서 대규모 정규군 25만 명의 정규군과 천여제 전투기를 집결시키고 8척의 항모와 수백 척의 군함을 통해서 쿠바를 봉쇄합니다. 결국 미국과 러시아의 전면전 상황에 데려가죠. 더군다나 핵미사일을 모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 준비시키고 B-52 핵폭격기 천여 대가 넘는 전략폭격기가 핵폭탄을 실은 채 대기하고 있었다. 실제로 군사 충돌도 발생했습니다. U2 정찰기가 쿠바 영공에서 소련의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고요. 다른 미군 전투기도 대공포 사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쿠바 영공이죠. 미국이 쿠바 영공을 침공한 겁니다. 바다에서는 이제 그 미국의 구축함과 소련의 핵잠수함이 서로 이제 추적전을 하면서
구축하며 이제 훈련용 폭뢰를 투하해서 이를 실제 공격으로 착각한 소련 핵 잠수함이 핵 어뢰를 발사하려다가 마지막에 취소를 했다. 이 당시에 이제 소련의 모스크바는 쿠바에 있는 핵 잠수함이라든지 단거리 미사일을 이미 배치했는데요. 전술 핵이라든지 사령부에게 사령관이 자체 판단으로 이러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것을 승인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전격적으로 이 쿠바 사태는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린 쿠바 사태는 전격적으로 미소 간의 핵전쟁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합의하게 되죠. 자, 푸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전략 핵무기와 전술 핵무기가 있는데 어떤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전략적 모델은 뭐냐면은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려면 미국과 서방의 개입과 지원을 차단해야 되겠죠. 차단할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이제 그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지만 전략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지만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계속 미국을 압박하는 겁니다. 미국을 압박하는. 특히 이제 그 미국과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는 것. 케네디도 똑같이 이렇게 했었죠. 쿠바 때. 이 경우에 이제 그 반대급부로 이 전쟁 중단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 미국과 서방에 대해서 케네디 대통령이 하듯이 전략적인 측면,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면서 협상하는 방식입니다. 전술적 모델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그냥 조속하게 끝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전술 핵무기를 쓰는 겁니다. 전술 핵무기는 이제 약 2,000여 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술 핵무기는 세계대전을 고려한 게 아니라 실제 전쟁에서 세계대전하고 확산되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만 핵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전쟁 의지를 꺾고 서방에게 핵전쟁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 밀집 시설에 대해서 전술핵을 사용하면은 주변의 민간인까지 살생하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 핵무기 공포를 극대화시켜서 항복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피해도 충격적이지만 핵 무장 국가 내 이제 전략적인 신뢰, 즉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핵무기는 이 사용할 게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서 공포용이다. 이러한 신뢰가 깨지면 실제 전략 핵무기 사용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핵전쟁은 다른 전쟁과 다르게 전략 핵무기,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핵전쟁은 보복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핵미사일을 쏴서 뭐 러시아를 모스크바를 날린다 하더라도 러시아의 핵무기 한 발이 뉴욕이나 LA에 떨어지면 3,4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핵전쟁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보복하지 못하도록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핵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세계가 망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복 능력을 없애기 위해서 핵전쟁은 한 발이 날아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수백 발이 날아옵니다. 그 수백 발이 날아오는 걸 보는 순간 상대방도 역시 미사일을 맞기 전에 단추를 누르겠죠. 이렇게 되면 엄청난 양의 핵미사일을 서로 발사하게 됩니다. 다른 핵무장 국가도 미국과 러시아의 그 핵전쟁을 바라보고만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동맹이니까. 러시아가 미국을 핵무기로 타격하면 미국이 전력을 상실하더라도 동맹인 영국과 프랑스가 보복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미국을 타격할 때는 영국과 프랑스도 같이 타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동맹 간의
보복을 피하려면은 사실상 미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도 반사적으로 핵미사일을 발사하게 됩니다. 중국과 북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일격에 괴멸시킨다 하더라도 그 러시아와 중국, 북은 그 러시아와 동맹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핵전쟁을 하게 되면 미국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데 그때 중국이나 북이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미국에 대해서 그 완전하게 전쟁 능력을 완전하게 상실시키기 위해서 핵미사일을 쏘고 실제로 2차 대전의 핵무기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소련뿐만 아니라 중국, 심지어 북까지 한꺼번에 핵미사일을 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핵미사일이 발사되면은 세계는 멸망으로 간다. 이 공포를 이용해서 나토와 협상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쿠바 사태와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제 강대국 미러 간의 외교 실패라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쿠바 사태는 이제 미소 간의 직접적인 군사 대결이 있었지만 실제로 전쟁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반면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러 간의 간접적인 대리 전쟁이고 참혹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쿠바 사태가 일어난 건 이제 후르쇼프나 케네디, 카스트로 간의 상호 불신과 국정 운영 능력 시스템의 미비로 가게 된 겁니다. 쿠바 사태 이전에 빈에서 후르쇼프와 케네디가 만났는데 이때 케네디는 임기 초반이어가지고 후르쇼프가 케네디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케네디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베를린 장벽을 건설을 합니다. 케네디는 원래 베를린 장벽 건설에 대해서 전쟁을 해서라도 막으려고 했는데 미소 간의 핵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의 인구의 절반이 사망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으면 핵전쟁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장벽을 용인하는 게 낫다고 용인합니다. 더 나아가서 케네디는 미국의 피그만 침공에 대해서 사실상 그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케네디가 외교적으로 다 실패한 거죠. 케네디는 이제 핵실험 제안을 이제 후르쇼프에게 했는데 후르쇼프는 거부했다. 후르쇼프의 이러한 오만함에 대해서 그 케네디가 오바하면서 그 보복으로 반작용이 바로 이제 쿠바 사태입니다. 이 쿠바 사태 이후로 미러는 이제 핵전쟁의 위험성을 깨닫고 서로 핵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제 상호 신뢰를 쌓게 되고 핵실험 제한 협정도 소련이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르쇼프는 빈 회담에서 자신이 유약한 케네디를 눌렀다고 이렇게 오판한 거죠. 그래서 더 강하게 쿠바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를 한 거고 케네디는 이제 자신의 외교력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경하게 대응해서 쿠바 사태가 이루어집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제 바이든의 좌충우돌 안보 정책에 빚은 최악의 결과다는 거죠. 미국의 세계 전략은 이제 유라시아 세력이 그 한 세력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 그래서 미국의 전략적인 적대 세력은 이슬람, 러시아, 중국입니다. 이들의 연합을 막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부차적으로는 이제 북과 이란과 같은 도전 국가의 싹을 미리 자르려는 겁니다. 미국의 주류 세력은 이제 테러와의 전쟁 동안 전통적인 적대국가 북중러에 의한 정치경제적 위협이 증가했다고 생각하고 중동에서 철수하고 이 북중러에 대해서 압박을 하겠죠. 주로 유럽에서는 러시아, 아시아에서는 이제 중국이다. 여기에 집중하고자 아시아를 회귀 정책을 한 거죠. 그래서 중동,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하는데 이 바이든이 이 철수를 아주 졸속적으로 제대로 지휘하지 못해서 군 통수권자로서의 무능력이 폭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이러한 실책을 메꾸기 위해서 엉뚱하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라는 그 반러 정책을 한 거죠. 그래서 러시아와 싸웠다. 이 전까지는 미국과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큰 긴장이 없었고, 오히려 이제 그 바이든 시대에서는 이제 트럼프를 물려받아서 중국에 대한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 대한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데, 중국과 군사적 긴장을 하다가 갑자기 이 총뿌리가 러시아로 바뀌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동시에 현재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렇게 치밀한 준비가 없이 러시아와 군사적 대결에 몰입하면, 다시 말해서 러시아와 중국의 동시에 이 전선을 넓힘으로써 중국과 북은 이제 오히려 여유로워졌다는 거죠. 자기한테 돌려줬던 그 총뿌리가 러시아한테 가니까 여유로웠다. 이렇게 미국이 전선을 확대했기 때문에 북중러의 연대 가능성이 높아졌고, 바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손을 잡으면 미국에 타격이 되기 때문에 중국을 러시아로부터 떼내놓으려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유화책을 쓸 수밖에 없죠. 중국의 몸값이 높았다. 북은 이제 역시 미국이 러시아에 집중하는 사이 북은 한 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사일 실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실험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 글을 쓸 때 쓰는 거는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기 훨씬 전입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3월 3일에 썼는데 실제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북중러의 연대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이게 군사적 연대에서 이제 경제적 연대로 넘어갈 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반미 경제 전선이 펴질 가능성이 많고, 이럴 경우에 미국도 이제 인도나 이런 쪽을 자기 편으로 당기지 않는 이상 미국도 전반적으로 세계 패권의 위기에 빠질 수가 있다. 네, 이상입니다.